네,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요, 가장 중요한 저당권을 합니다. 저당권도 매년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책의 내용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도 굉장히 길게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과 관련된 내용을요,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 유인물에 기술해 놨기 때문에 우리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자, 요 내용들 중심으로 여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에 대한 일반론부터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 설정자고 이 사람이 저당권자라면은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저당권 설정의 요건은요. 먼저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물건 중에서 부동산만 가능하죠. 먼저 부동산이 있어야죠. 물건. 물론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근데 먼저 객체가 있어야 되죠. 객체. 그 다음에 없습니까? 저당권은 담보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되죠. 채권.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라는 것은 보장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러분 쉽게 사실 보장이라는 단어하고 담보라는 단어는 엄격하게는 구별이 돼요. 근데 보증, 보장, 담보라는 말을 보통 혼동해서 사용을 하죠. 보험 광고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보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담보해 드립니다. 비슷한 말로 이해하세요. 엄격하는 구별되지만 그러니까 채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당권은 이제 약정 담보 물권이니까요. 설정 계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담보권 그러면 유치권도 있지 않습니까?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다루지 않고 저당권만 다루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고 그럼 그 효력으로서 어떻습니까? 저당권이 뭐예요? 이 부동산 X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럼 X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경매에서 그 채권이 만약에 3억이었다면 3억 원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죠. X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가져왔습니까? 3억, X 부동산을 경매해서 3억 원을 이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은 없죠. 그럼 이때 경매할 수 있는 범위가요. 이 부동산만 경매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추가되죠. 더하겠습니까? 종물이나 부합물에 대해서도 경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요. 그 요건 설정할 때 부동산보다 범위가 좀 넓어지죠. 그래서 이걸 경매하려고 했더니 이 물건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변형물이 있으면 물상대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그럼 원본 3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럼 3억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죠. 더했었습니까? 이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지연이자 넣습니까? 후순위 저당권자 등을 위해서요. 1년분으로 제한이 되고요. 이 기타 등등. 그래서 3억 이외에 이자, 지연이자 여기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효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디까지 경매에서 얼마만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죠. 그럼 이때 3억 원 플러스 이자, 지연이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2억밖에 안 갚았어요. 그래도 습니까? 전체에 대해서 다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불가분석이죠. 다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건과 효력. 그럼 이걸 전제로 해서요.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저당권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필요적 사항하고 임의적 사항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필요적 사항, 임의적 사항. 여기 이제 저당권은요. 근저당권도 있고 공동저당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필요적 정보, 다양한 저당권에 있어서 필요적 정보를 먼저 한 다음에 임의적 공부를 하죠. 자, 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는요. 담보권이니까 채권액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채무자도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이 설정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죠. 갑의 아들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데 아버지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보통 우리가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채무자는 대형이지만요.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아버지가 설정해 주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물건으로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상보증. 즉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에요. 물상보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습니까? 갑이 가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만약에 갑이 만약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가지고 그럼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갑이 소유자고 을앞으로 씁니까? 을앞으로 저당권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저당권 설정할 때 반드시 채무자를 기록을 해요. 채무자가 병이면 병이라고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갑이 자기가 직접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서 자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요. 그러면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한 사람이 되겠죠.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을 해요.
이것은 나중에 채무자만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채무자가. 그래서 채무자는 설정자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즉 채무자가 설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가 설정인인 경우에도요, 반드시 채무자는 생략해서는 안 되고 기록해야 되고요. 연대채무자도 채무자 일종입니다. 그래서 연대채무자 같은 경우도 그냥 채무자로만 기록을 해요. 연대채무라는 개념은요,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제 지연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채무, 돈 빌릴 때는 다 연대채무로 묶죠. 단순한 채무하고 연대채무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만약 A, B, C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요 3억 원을 빌립니다. 이 사람이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3억 원 1억 원짜리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가 있죠. 이런 걸 분할채무라고 해요. 분할채무, 가분적이에요. 이렇게 3억 원을 세 사람이 빌리게 되면 돈 갚을 때 어떻게 갚냐면요, 그냥 채무를 지게 됐을 때, 채무자가 이렇게 여러 명인 경우에는요, 어떻게 갚냐면요, A는 자기가 부담은 1억 원, B는 1억 원, C는 1억 원만 부담을 해요. 갑이라는 사람은요, A, B, C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달라고 하게 돼요. 1억 원씩을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C가 만약에 자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2억밖에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일수록 더 어떻습니까? 돈 빌려주는 게 겁나겠죠. 무자력자가 이렇게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돈을 다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줄 때 이 세 사람을 연대로 묶어요. 그러면 연대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연대로 묶게 되면요,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연대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로 묶게 되면 어떻게 되냐? 3억을 빌려줬을 때는요, 이 세 사람 전체에게서 3억 원을 받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한테도 3억까지 청구할 수 있고요. B한테도 3억까지, C한테도 3억까지 청구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9억을 받는 게 아니에요. 3억을 받는 방법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A가 돈 많아 보이면요, A한테 3억을 다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돈 다 받았으니까 끝나고요. A가 이제 B, C한테 1억 원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C가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누가 이 사람 위험 부담 누가 부담해요? A, B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C는 갑은 돈을 다 받는 거고.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돈이 있고 2억밖에 못 받았어요. 나머지 1억 원을 B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3억 원을 받는 방법이었습니까? 아까는 연대를 안 묶었을 때는 1억씩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대를 묶으니까 어떻습니까? A한테 3억까지, B한테도 3억까지, C한테도 3억까지니까 돈 받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인원이 넘어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돈 받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겠죠. 이 사람들한테 3억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 B한테도 3억까지 청구할 수 있고, E한테도 3억까지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의 채권의 담보력은 커지게 되겠죠. 이런 게 연대채무예요. 그러면 연대채무는요, 연대채무로 묶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담보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걸 인적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적담보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어떻습니까? 당연히 3억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금전을 빌려줄 때는 다 연대로 묶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빌렸을 때도 3억,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오면, 근데 인적 담보라는 건 좀 위험하죠. 세 사람이 다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물적 담보예요. 물건 없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X. 이게 시가가 5억, 10억 대요. 이걸 담보, 저당권까지 설정받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다 돈 없어도 없습니까? 이거 경매해가지고 A한테 3억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매에서 3억 가져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적 담보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물적 담보가 가장 확실한 것이고, 인적 담보는 이 사람 다 돈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적 담보가 가장 확실한 거죠. 그러면 X 부동산에요, A가 이제 저당권 설정할 때요, 채권액을 얼마를 적냐면요, 채무액을 3억 원을 적게 되겠죠. 이 사람은 이거 경매에서 3억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독으로 채무자가 되나 연대 채무자가 되나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여전히 3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연대 채무자도요, 그 채무액만큼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연대 채무자도 그냥 채무자로만 기록을 해요. 채무자. 그러니까 이런 연대 채무의 개념이 좀 어려우면요, 그냥 무조건 채무자로만 기록한다. 연대 채무자도 채무자의 일종이다. 네, 채권자가 좀 유리한 게 연대 채무다.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는 다 연대 채무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권 그러면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권, 즉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전세권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입니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주등기라고 했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그 밑에 부기등기로 해야 될 테니까 적고요. 그럼 저당권도 이전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갑에게서 이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뒤에서 또 자세히 나오겠지만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 앞으로 이제 을 해가지고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저당권도 이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5억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하면 이제 5억에 이제 채권액을 반드시 기록하고요, 저당권을 병에게 이전을 합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부기등기로 하게 되겠죠. 부기등기로. 그러면 이때
채권 없는 저당권을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채권도 함께 이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당권은요, 지분만 이전할 수 있습니까? 5분의 1만 이전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맞습니까? 채권도 그러면 1억 원을 이전을 해야 되겠죠. 1억 원 이전하면 저당권도 5분의 1만 이전하겠죠. 그럼 맞습니까? 이 사람도 저당권자, 이 사람도 저당권자, 공동 저당권자가 되겠죠. 다만 이때 여러분이 공동 저당권 하다 보면은 우선 변제는 을이 먼저 가져가요. 을이 먼저. 이건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라 공동 저당권에서 안 배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지분에. 이 사람은 5분의 4 저당권을 갖고 이 사람은 5분의 1 저당권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당권은요, 채권 없이 저당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항상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는 뜻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양도할 수도 있는 거죠. 저당권을 일부 양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채권액을 또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일부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요, 일부를 양도한다든지 일부를 대위 변제하게 되면 이 대위 변제라는 것은 양도하고 비슷한 요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도요, 그 변제액을 기록합니다. 근데 변제는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안 배우는 내용이니까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등기를 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것인데, 대위 변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5억 원의 빚을 지고 X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설정돼 있는데 우리가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 뜻습니까? 1억 받고 5분의 1 저당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억 받고 씁니까? 1억 받고 저당권 5분의 1을 넘겨주는 거죠. 뭐 이 사람은 씁니까? 1억 넘겨받고, 그러니까 1억 받고, 1억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5분의 1 저당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정이라는 사람이요. 정이라는 사람이 갑 대신에 내가 돈 갚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갑 대신에. 그러면 갑 대신에 돈을 갚는다. 돈을 갚는 거 변제라고 하는 거죠. 갑 대신에 대위 변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너 얼마 받아야 돼? 그러니까 5억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이라는 사람이 갑 대신에 5억 전부를 변제했어요. 전부를 이제 대위 변제한 거죠. 전부를 대위 변제하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면 완전히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갑이 갚아야 될 것을 정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이 사람 돈 받았으니까 빠져나가고요. 정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이제 구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대신 5억 갚았으니까 나한테 5억 그러니까 갚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5억 받아야 되겠죠. 그럼 5억을 받는데 이 5억을 자기가 구상하기 위해서요, 을은 돈 받았으니까 빠져나가고요, 채권자적 지위를 이 사람이 들어가서 대위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채권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을 지금 저당권 설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5억 달라고 했는데 갑이 정 안 주면요, 정이 을의 지위에 가가지고 이 부동산을 경매해서 5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요, 채권자가 을에서 정익으로 바뀌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양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변제를 할 때요, 전부 5억을 갚는 것이 아니라 1억만 대신 갚아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1억만 이전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1억은 이제 4억은 얘가 받고 1억은 받겠죠. 그러면 1억 원이었습니까? 저당권 5분의 1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위 변제를 해도 결국 저당권이 양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부를 양도한다든지 일부를 대위 변제했을 때는요, 거기에 상하는 채권의 변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갚아주면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또.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근저당권 설정이요. 자, 현실의 저당권은 대부분 다 근저당권이에요. 이제 일반 저당권은 거의 없어요. 90% 이상은 이제 근저당권이 되는 거죠. 근저당권일 때는요, 이것이 보통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라는 뜻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액 대신에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는 거죠. 이때 채권 최고액을 기록할 때는요,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게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은행 가지고 5억을 빌립니다. 5억을 빌리면은요, 이때 빌리면은 여기 이제 0이라고 해서 통장 잔고가 5억을 빌리면 5억 원에 대해서 계속 이자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급을 하니까 않습니까? 좀 갚아 나가서 이자를 줄이고 싶다라는 거죠. 줄이고 싶은데 1억 원에 대해 5억 원에 계속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5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5억까지 뺐을 수가 있는 거죠. 5억까지 뺐은다면 중간에 갚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중간에 갚아 나가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다가요, 통장 잔고가 플러스일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채무가 0이 됐죠. 0이 됐다고 해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종성이 완화되고요. 올라갔다 왔으면 다시 통장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장래 1년 후가 얼마가 될지를 모르죠. 장래 얼마가 될지를 모르는 채권을 채권 최고액이 마이너스 한도액이 되겠죠. 채권 최고액만 정해놓겠습니까? 장래 얼마가 될지 모르는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게 근저당권이 되는 거죠. 근저당권. 현실에서는요, 대부분이 다 근저당권인 이유가요. 아까 방금 설명했다시피 갑이 돈을 빌릴 때 5억 원을 확정해서 빌리면요, 1년간에 5억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을 받으면 중간에 갚아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리는 입장에서 유리하고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요. 아까 우리가 을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후순이자 등을 위해서 1년분으로 제한이 되죠. 근데 이 마이너스 한도액, 즉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연이자를 10년분을 가져가도 후순이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게 되죠.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럼 후순이자도 이것만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요. 은행 어떻습니까? 3년분, 5년분까지 지연자를 다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을도 유리한 거예요. 서로가 유리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확정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건물들이 있으면요. 근저당권은 다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합니다. 우리의 꿈이죠. 건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데요. 보증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한꺼번에 막 빠집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주려고 해서 보증금 주다 보니까 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현찰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에 대비해서 은행에 썼습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 뺏어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50억짜리니까 어떻습니까?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얼마든지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나중에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5억을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경매하지는 않죠. 10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다시 만들어주죠. 계속 어떻습니까?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이너스 통장 한 30억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 경매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은행은 이자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연장을 해주면서 한도액을 늘려주겠죠. 30억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경매 들어가서 다 30억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혹시 이럴 때를 대비해서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어 주겠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좀 뺏어 썼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임차인들 막 들어와서 또 보증금 생기면요. 통장 잔고가 플러스 되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내가 이자를 받겠지.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저당권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근저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 은행에서 돈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주죠. 3억 빌린다 그러면요. 그 이자까지 감안해가지고 막 3억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잖아요. 다 근저당이라는 거죠. 근저당. 자, 그러면요.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한도액, 채권 채굴을 하는데 만약에 채권자가 여러 명이에요. 이 사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억, 마이너스 2억. 채권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기록하게 되면요. 후순위자를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봅니까? 마이너스 한도액 최고액만 보겠죠. 그래서 이게 20억이면은 마이너스가 보니까는 10억이 돼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이걸 공지하고 10억 주고 사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걸 따로따로 기록해내면 우리가 다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 그랬지,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자 그래서 토탈 얼마라는 것이냐? 우리가 보기 좋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요 토탈 얼마냐에서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되지. 이렇게 채권자별로 채무자별로 절대 구분하여 기록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쉽게 이해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록을 해요. 또 채무자는 또 반드시 또 기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당권하고 차이점은요.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기록한다. 그리고 보통의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공동저당권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해보죠. X토지에 Y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요. 토지도 10억, 건물도 10억이에요. 근데 사실 1억만 빌리면 돼요. 1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한다고 하더라도 건물만 경매해도 1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은행에서는 항상 둘 다를 잡습니다. 하나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은행에서도 짜증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둘 다 저당을 잡아가지고 둘 다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경매해버리면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요. 은행에서는 둘 다 한꺼번에 담보를 잡는 게 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저당이 되겠죠.
공동저당. 그래서 물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동저당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공동전세할 때하고 마찬가지로요. XY 2개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하면 X 부동산 등기부의 저당권 등기라면서 여기는 Y와 공동이다. Y 부동산 등기부의 저당권 등기라면서 이것은 X와 공동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저당 관계를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자, 이제 필요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임의적 정보요. 자, 뭐 임의적 이제 공부해가지고요. 우리가 존속 기간은 다 임의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서는요, 돈 갚는 시기 변제기가 있겠죠. 변제기가 임의적이에요. 근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1년짜리, 2년짜리, 마이너 통장 만들 때 1년짜리, 2년짜리 만들잖아요. 뭐예요? 존속 기간이죠. 존속 기간. 그러니까 근저당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존속 기간을 기록하는데 이것도 임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에 있어서 근저당권에 있어서 변제기를 적는 게 아니에요. 1년짜리냐 2년짜리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 그래서 존속기간을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존속기간이 없으면 없습니까? 민법에서 나오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가 되면 이제 그때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자요. 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는 보통 이자를 이제 기록을 하겠지만요. 이자 없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도 이제 임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필요적이지만요. 이자,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자는 이제 임의적이다라는 거죠. 다만 근저당권에 있어서는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 범위에요. 이자, 지연이자 다 합쳐가지고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저당권에서는 따로 이자 이런 걸 기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저당권에서는요. 있으면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등기 사항은 돼요. 있으면 기록하니까. 다만 임의적 사항인 거죠. 근데 근저당권에서는요. 이자를 아예 기록을 못하게 하는 거죠. 채권 최고액 범위 안이었습니까?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5억이었어요. 5억이면은 이제 이렇게 받는 거죠. 근저당권에 있어서. 내가 빌려준 돈이요. 이자, 지연이자 다 합쳐가지고 내가 원본은 4억이었는데 이자, 지연이자 다 합쳤더니요. 2억이나 늘어났어요. 6억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 받는 거죠. 다른 건 우선변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지연이자 다 포함해서 이것만 우선변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지연이자 따로 기록을 할 수가 없고 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근저당권에 있어서도요. 이거는 이제 먼저 저당권이 들어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요. 경매가 나오면은 실행 비용부터 가장 먼저 빼가요. 실행 비용 먼저 빼가고 법원에서 먼저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실행 비용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6억 원이 됐는데 실행 비용이 1,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5억 9천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5억이 채권 최고액이면 5억은 전부 가져갈 수는 있어요. 이때는. 실행비용은 빼고요. 이제 빼고 나머지에서 이제 자기가 다 우선 변제 받는 거죠. 근데 만약 5억으로 낙찰됐으면 어떻습니까? 5억으로 낙찰됐다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5억을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은 못 받는 거죠. 실행비용은 먼저 빠져나가니까. 너무 내가 깊이 하다 보네요. 아무튼 존속기간 이런 건 다 임의적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합물 종문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만요.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반대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도 있으면 이제 적는 거죠. 각종 특약사항은 다 임의적 사항이다 보시면 돼요. 임의적 사항과 관련돼서는요. 이자, 변제기, 존속기간 요것만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그러면 이제 요 정도만 보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저당권의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저당권. 자, 저당권 이제 하나하나의 저당권 설정 등기와 관련돼서 몇 페이지인가요? 저당권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우리 변경, 경정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저당권만 줘보죠. 워낙 중요하니까 저당권이. 우리 유인물 이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부터 보시면요. 자, 부동산 일부는 경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는 용익권만 가능하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저당권의 객체가 뭐요? 부동산 일부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지분은 가능하죠. 보상용을 제외하고는 지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는 건 지분을 경매도 가능하고 경매가 가능하면 저당권이 가능하겠죠. 자, 저당권의 객체는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부기등기라는 것이고요. 3번은 여러분 민법에서 나오는 판례로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가 없죠. 물상보증인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종하기 때문에요.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야 되는 거죠.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있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간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이 귀속됐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어요? 이런 판례가 민법 시간에 이거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안 배웠으니까 잠깐 민법 시간에 공부를 또 나중에 하실 거예요. 중요한 판례니까.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은요.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X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이게 시가가 한 5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근데 5억 정도 되고 이 사람이 꼭 이제 팔고 싶어요. 팔고 싶은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살려고 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살려고 해요. 그래서 가격도 5억이면 갑이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5억 주고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갑이라는 사람 꼭 이제 5억으로 팔고 싶어요. 빨리 이제 팔고 싶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5억으로 내가 사긴 사겠다. 그런데 내가 3억밖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3억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3억 받고 일단 팔면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것을 전세를 주든지 담보로 제공해서 생긴 돈으로 2억을 갚겠다라고 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갚겠다고요. 자, 그래가지고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2억 원을 3억 받고 넘겨줬는데 이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5억 받고 팔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2억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죠. 나중에 3억 받고 이제 넘겨줬는데 이 사람이 처분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2억 사기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5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넘겨줘야 되지. 이 사람 말만 믿고 우리가 순진하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순수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보장책을 갖춰놓고 이제 넘겨주고 싶겠죠. 근데 이제 3억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가지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일단 3억을 받겠다. 근데 팔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이 자기 명의로요. 2억짜리 저당권을 설정받는 거예요. 2억짜리. 그리고 만약에 이전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전을 해주면요. 돈을 안 갚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경매에서 2억을 받아갈 수가 있죠. 이게 확실한 보장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소유자 저당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유자 저당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간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지를 못해요. 소유자 저당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전근대적인 미개한 저당제도예요. 우리가 소유자 저당제도를 인정하면은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편하게 이렇게 거래가 될 텐데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명의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요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소유자 명의로 못하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요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한테 2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하겠죠. 달라고 해가지고 안 주니까요 경매를 들어가려고 해요. 경매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을 해요. 세상은 이렇다고 했죠. 무효라고 주장을 해요. 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요 이제 싸웁니다. 이제 둘이서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보죠. 자, 원래는 갑이 채권자여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채권자 되겠죠. 제3자 명의로 지금 저당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채권자도 아닌 사람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됐으니까 부정성을 위반했다. 실질적으로는 갑이 저당권자 되는데 병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됐으니까 저당권에 대한 명의신탁이다. 실제로는 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병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다. 무효의 근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효의 근거가 다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걸 무효라고 해야 되는 게 타당하겠죠. 위반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이걸 무효라고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누구만 좋은 거예요? 이 사기꾼 같은 을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어떻습니까? 판례는요 보통 논리적으로 흘러서 판례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례는요 결론을 정해놓고요 말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요, 우리가 대법원 가서요, 뭐 유죄가 나오기도 하고 무죄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요, 대법원 가면요, 대법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B 대법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밑에는요, 재판 연구관들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법원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대법관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대법관 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판결문을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 연구관들이요, 판결문을 써요. 그래서 판결문을 이제 올릴 때요. 유죄 판결문하고 무죄 판결문 두 개를 올려요.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요. A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물론 재판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개 올려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결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없습니까? 결론 내놓고 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해버리면요. 이 사람만 좋은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무조건 이것을 유효라고 해야 되겠죠. 유효라고 해놓고 이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말을 만드는 거예요. 3자 합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 채권량도 여러 가지 제3자를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 막 끌어옵니다. 근데 뭐 하나도 제대로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말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합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죠.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유효하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유효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례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전세, 뭐 신탁 여기저기도요. 당사자 3자 간이니까 3자 간의 합의, 실질적으로 귀속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다 유효라고 보시면 돼요. 저당권에서 나온 판례가요. 다른 어떤 권리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유추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번 보시면요. 설정자가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이제 공동 신청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럼 피담보 채권은요,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이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순위자들을 위해서. 따라서 만약에 비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금전으로 평가액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평가액. 그래서 중요한 건 비금전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후순위자들을 위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평가액을 기록해요. 금전 평가액.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들이에요. 감정평가사들이요. 이걸 평가를 잘해주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평가를 낮게 하면 돈을 적게밖에 못 빌리겠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도 습니까? 힘이 세죠. 이런 거 할 때. 얘가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돈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틀려지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채무자하고 설정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생략할 수 없고 연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로만 기록을 한다. 그래 7번 보시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당권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니까 아무런 말이 없이 저당권 설정 그러면 이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건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이걸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앞에서 했죠. 자, 그리고 이제 8번 없습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로 하지만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유예 권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당권은 다 부기등기로 하겠죠. 전세권 저당권은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보통의 저당권과 관련돼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권 9번은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등기 원인을 적을 때는요. 등기 원인 적을 때는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을 적지 그 설정계약을 하게 되는 기본계약을 적지는 않아요. 소비대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가등기 담보법 하다 보면은 소비대차가 나오죠.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만 가등기 담보에서 보고되니까 돈 빌리는 걸로 소비대차예요. 소비대차에서의 A라는 사람이 3억 원의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는 거죠. 이 채권 담보를 위해서 이제 저당권을 설정받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받을 때는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져왔는데 이게 3억 원도 미치지 못해요. 설정 계약 안 하겠죠. 애초에 돈도 빌려주지 않겠죠. 그러면 이때 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저당권이 목적이 아니라 채권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채권을 발생시키는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요. 소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해서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당권도 발생하지 않듯이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면요. 저당권 설정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주된 권리, 종된 권리니까. 그럼 우리가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요. 이 소비대차 등기 원인은 그 계약을 적지 소비대차 계약을 적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액 적고 저당권이라고 적으면서요. 등기 원인란에는 설정 계약을 적지 3억 원을 발생시키는 그 주된 계약 이걸 적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만 보고는요, 이 3억 원의 채권이 소비대차, 돈을 빌리고 생긴 채권이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이런 거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채권만 적는다. 기본계약,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을 기록하지는 않고 등기원인은 설정계약이라고 적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를 보죠. 이전 등기. 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뭐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B 앞으로 이제 저당권 이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다시피요. 이전은 이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도인이 등기 의무자,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다뤘죠. 저당권만 이전될 수 없죠. 채권도 함께 이전돼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뜻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요. 만약에 일부에 대한 채권이 양도된다 할지 일부가 대위 변제가 되면요. 일부의 저당권이 이전되겠죠. 그럼 일부 저당권을 이전하면서 씁니까? 이 사람한테 5분의 1만 이전한다 그러면은 5억 원의 채권이었다 그러면은 1억 원에 거의 상응하는 채권액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채권액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니까요. 이거는 언제나 무기 등기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요. A라는 사람이 B한테요. 전체 저당권을 이전했어요. 그럼 A는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말소 표시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5분의 1의 저당권만 이전했어요. 그럼 여전히 5분의 4는 A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말소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를 이전할 때는 말소 표시를 하겠지만 일부를 이전할 때는 기존의 양도인 표시를 말소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번은 이제 일부를 이전할 때는 일부 양도액을 기록한다. 방금 전에 했으니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있는데요. 저당권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는요.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이요. 2층 음식점 건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요. 한 층을 더 증축을 했어요.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한 증축을 합니다. 그럼 증축을 하게 되면요. 건물이 이건 2개가 있다고 해요? 하나가 있다고 해요? 하나의 건물이죠.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층 증축 부분은요. 2층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이걸 우리는 부합되었다고 하는 거죠. 부합돼요. 그럼 저당권은 부합물에 미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2층이 3층으로 바뀌었을 때는요. 뭐 건축물 대장으로습니까 2층에서 3층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 바꿔야 되겠죠. 2층에서 3층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 등기로 표제부뒀습니까 2층에서 3층으로 바뀌었다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표제부도. 그러면은 이 저당권은요. 2층뿐만 아니라 3층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당권도 이제는 2층에서 3층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해서 저당권에 대해서도 변경 등기를 이렇게 꼭 해야 되냐?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 저당권은 3층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미치니까 저당권, 그러니까 부합물, 종물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표제부 고쳐지면요. 당연히 여기까지 미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저당권의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이 변경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A의 저당권인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5억 원으로 증액할 수도 있고요. 1억 원으로 감액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진 등기니까요. 이 변경 등기도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변경 등기도요.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하나 나왔던 것이요. 채무자가 바뀌어요. 원래는요. 채무자가 원래는 갑이었어요. 갑이 직접 저당권을 설정해서 채무자가 갑이었는데요. 뭐 좀 더 이렇게 병이었다고 해보죠. 병. 채무자가 병이었어요. 병이었는데 병에서요. 채무자를 정으로 변경을 합니다. 채무자를 정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요. 이때는 누구랑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에서 정으로 채무자가 바뀌니까 이 둘이서 신청해서 변경하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처럼 보이지만 전혀 이렇지 않고요. 이 등기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설정자고 저당권자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변경하는 것도요. 이 등기를 했던 설정자고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바뀌면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 누구겠어요? 돈 받을 사람이죠. 돈을 받을 수 있었다가 못 받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채무자죠. 얘가 갚느냐 못 갚느냐에서 가장 또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죠. 안 갚으면 경매되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는요. A와 갑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이걸 변경하는 것도요. 설정 등기를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이 사람 내부 관계일 뿐인 것이고
등기는 설정 등기를 했던 사람들만 이것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갑하고 A 승낙 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말소 등기인데요. 말소 등기. 자, 그럼 저당권 설정해가지고요. 말소할 수도 있는 거죠. 저당권. 이게 돈 다 갚으면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저당권 말소하는 방법은요. 갑과 저당권자 A 사이에 설정됐기 때문에 돈 갚고 나서 말소하는 것도요. 갑과 A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때는 설정할 때는 A가 등기 권리자일 때지만 말소할 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돼가지고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정했던 사람들에서만 말소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순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2번하고 3번이죠. 그래서 2번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죠. 그럼 이게 밑에는 그림이 됐죠.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에. 갑이 을에게요.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갑에게서 이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신청이니까 만약 돈 갚고 말소할 때도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하면 되는데 아직 돈 갚기 전에요.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병한테. 자, 소유권이 이전되면요. 이게 물건이 시가가 10억이라고 해보죠. 시가가 10억짜리인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5억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는 병은 어떻습니까? 저당권을 인수하고 5억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계약서에도 그러면 5억이라고 쓰나요? 계약서는 10억이라고 적어요. 10억짜리면. 근데 10억이라고 적고 나섰습니까? 이 5억을 내가 인수하고 5억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10억을 다 지급하게 되면 갑이 갚아야 되는데 갑이 안 갚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5억만 지급하고 내가 5억을 직접 갚는 것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까? 피담보 채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돈은 내가 직접 갚겠다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인수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인수했다, 피담보 채액을 인수했다, 뭐 공제했다 이런 말 나오면요, 이거 5억만 지급했다는 거예요. 5억만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병이 을한테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이 돈을 못 갚았을 때는 그래서 경매를 당하는 것도 갑이 담보 지급을 지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피담보 채무를 공제했다는 말이 없으면요 10억을 다 지급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계약서는 10억이니까요. 그래서 병이 만약에 갑한테 10억을 다 지급했어요. 10억을 다 지급했으면 누가 변제를 해요? 갑이 변제를 해야 되겠죠. 10억을 다 줬으니까 갑이 변제를 해요. 그럼 갑이 변제를 했어요. 자, 돈 다 받았으니까 습니까? 저당권은 소멸을 했죠. 저당권을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 말소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때 말소하는 방법 관련해서요. 현재의 소유자 병은 어떻습니까? 내가 소유자고 소멸된 저당권이 있음으로써 나의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죠. 현재의 소유자는 당연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당연히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종전 소유자 갑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잃었잖아요. 이 사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야 맞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어떻습니까? 갑도 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갑이 변제를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갑도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을과 공동으로,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을이 돈 받고 말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는 당연히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등기를 청구한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하는 거잖아요. 혼자서 하면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종전 소유자도 선지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소는요, 현재의 소유자는 당연히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종전 소유자도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저당권자가 등기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판례 잘 나오는 거죠. 종전 소유자도 가능하다. 그럼 반대로요. 다음은 저당권이 이전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때 을이 저당권을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넣습니까? 당연히 부기 등기로 이전이 되겠죠. 그러면 전부가 이전이 됐으면요. 을은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니까 말소 표시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 돈을 갚습니다. 돈을 갚을 때는 을한테 갚아야 돼요? 정한테 갚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채권자죠. 정이. 채권 넘기면서 정을 갖고 넘겼기 때문에 정만이 채권자고 을은 채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5억을 변제하게 되면요. 나중에 정이 돈 달라면 정한테 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은 당연히 정한테 처음부터 갚아야 되겠죠. 당연히 현재 채권자인 정한테 갚습니다.
정한테 값 껐습니까? 정한테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요. 그러니까 말소 청구는요. 갑하고 정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요. 갑이 정한테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 을한테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을은 의미가 저당권자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갑과 현재의 저당권자 양수인하고 공동으로 신청해요. 근데 공동 신청해가지고 요 등기를 말소했어요. 요 등기를 말소해봤자 설정 등기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신청을 하대요. 뭘 말소를 신청하느냐?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거예요. 설정 등기. 그럼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면은요. 그럼 부기 등기로 되는 정의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을의 승낙 같은 게 필요할까요? 을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을은 어차피 정한테 5억 받고요. 저당권 팔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을은 당사자가 될 수가 없고 다만 갑하고 정하고 당사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요. 등기 권리자는 설정자가 될 것이고요. 등기에 이제 말소된 등기 의무자는요. 반드시 양수인만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양도인 을은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소 청구는 을이 아니라 정한테 돈 갚고 정한테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랬었습니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해서요. 그러면 이때 정해 등기, 이전 등기, 부기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등기로 되는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주등기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면은, 그러니까 부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설정 등기의 말소를 하고, 그러면은 부기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소가 돼요. 그래서 말소하는 방법이 소유권이 이전됐다든지 저당권이 이전됐을 때 말소하는 방법. 이것도 아마 또 민법에서도 나오잖아요. 등기법에서도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말소까지 했으니까 이제 근저당권을 보죠. 좀 이제 저당권까지만 하죠. 근저당권까지만 하면은 뭐 거의 끝나니까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채권 최고액을 이제 기록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부동산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근저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습니까? 설정자와 권리자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계획을 했다. 채권 최고액 채무자를 반드시 기록하고요. 존속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는 임의적 사항이 되고요. 변제기는 아예 기록사항이 아니에요. 변제기는 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의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이고,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이제 존속기간이 임의적 사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는 따로 기록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건 아예 등기사항도 아닙니다. 채권 최고액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기자를 기록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4번도 있죠.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구분하에 기록할 수 없고 언제나 단일하게 기록해야 된다. 단일하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번하고 6번, 특히 5번을 기억하세요. 5번은 여러분이 또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근저당권에서 나오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5억을 빌려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만약 5억 원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죠. 5억 원 빌려가지고요. 이제 확정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5억짜리죠. 보통이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요. B라는 사람한테요. 채권을 1억 원을 이전했어요. 1억 원을 이전하면 어떻습니까? B한테 저당권이 얼마가 이전이 돼요? 5분의 1을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 저당권은요. 저당권의 그러니까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씁니까? 저당권의 일부를 얼마든지 이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5억 원에요. 근저당권이라고 해보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근저당권이에요. 5억 원. 자, 5억 원의 근저당권인데 그러면 보죠.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요. 처음에는요. 설정 계약을 할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내 통장 잔고는 플러스였어요. 그럴 수 있죠.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거니까.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작년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 현재는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이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현재는 얼마냐면요. 1억이에요. 1억. 마이너스 1억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1억이에요. 마이너스 1억이라는 건 뭐예요? A라는 사람이었습니까? 1억 원의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은행에서는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얼마가 될지 확정이 안 돼 있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B한테 1억 원을 이전을 합니다. 이게 근저당권이니까 마이너스 5억짜리 근저당권 설정하고서요. 1억 원. A가 지금 1억 원의 채권이 있으니까. 그럼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해요. B한테. 채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죠. 채권이니까. 그럼 이제 근저당권도 이전을 해야 되겠죠. 아까 확정 저당권 같은 경우는 5분의 1을 이전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근저당권에 있어서는요,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1억 원을 양도를 했는데 나중에 3억 원으로 확정되면 얼마를 이전해야 돼요? 3분의 1을. 3억 원 확정됐으니까 2억 원으로 확정되면 얼마를 이전해야 돼요? 2분의 1을. 5억 원으로 확정되면 5분의 1을 이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X분의 1 근저당권 이전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확정되기 전이었습니까? 근저당권은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그 확정된 금액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저당권을 이전하겠죠.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하지 않고 저당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확정이 돼야 이전할 수 있지. 아직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을 양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근저당권은 거기에 상하는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가 없죠. 확정이 되어야 비율에 따라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직 이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6번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6번은 만약에요. 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하는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A가 사망을 했다고 해보죠. 이 사람은 채권 체결 5억 원에 근저당권자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A가 사망을 했어요. 유일한 상속인이 B라고 해보죠. B라는 사람은 근저당권자를 지위 상속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렇습니까? 채권자로서 지위가 이전되니까요. 당연히 근저당권자로서 지위도 이전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근저당권도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아직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자로서 지위가 이전되는 거죠. 그럼 근저당권도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전되는 것은 채권 양도에 따라 근저당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근저당권도 이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근저당권을 아직 확정되기 전에도 이전할 수 있지만 이제는 등기 원인을 적을 때요.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 양도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어떻습니까? 근저당권도 이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가능해요. 그러나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채권자의 지위가 바뀌었을 때는요. 계약 양도라고 해요. 근데 채무자의 지위가 바뀔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계약 양도라고 하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지위가 바뀌면요. 계약 인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은 양도하고 채무는 인수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채무 양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채권은 양도, 채무는 인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지위죠. 지위가 이전되면 계약 당사자 지위가 양도되면 근저당권도 이전될 수가 있는데 확정되기 전에도 그러나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공동저당권까지 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좀 늦어져서. 근저당권 민법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권이요. 공동저당권은 갑이 을에게요. A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5억을 빌리면서 습니까? 하나의 부동산이 아니라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동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럼 공동저당권 두 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공동저당권이 되고요. 그럼 이제 공동저당권 설정할 때는요. X도 갑이 소유하고 Y도 갑이 소유한다고 했을 때습니까? 그럼 X 부동산도 저당권 등기라고 Y 부동산도 저당권 등기를 하겠죠.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상태에서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요. 피담보 채권 5억 줬고요. 근데 이거는 X만 담보로 잡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요. Y와 함께 이렇게 적어요. 공동저당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Y 등기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갑이 소유한 상태에서요. A한테였습니까? 저당권 이제 5억에서 설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때는 Y 등기부 옆에다는요. 이거는 X와 함께를 쓰는 거죠. 공동저당이라는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공동이전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게 5개 이상이면요. 여기다 다 기록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고요. 공동전세망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공동저당권 등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5개 이상일 경우에는 등기관이 전세하고 똑같습니다.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원래 이것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부 부속 소리라고 하고 등기부하고 합쳐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작년에는요, 공동저당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요게 이제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공동저당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갑이 처음부터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A한테 5억을 빌리면서 동시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이것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창설적 공동저당을 하게 되면요, 이 저당권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수번호, 등기원인, 원인일자가 동일하겠죠. 이런 것도 나중에 합병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 했던 거죠.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일 때는요, 그러면은 둘 다 동시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기니까 X에는 Y와 함께, Y에는 등기부 끝부분에 X와 함께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끝부분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추가적 공동저당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요, 처음에는요, X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X에 대해서만. X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게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추가해달라고 보충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Y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하여 또 더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X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또 다른 부동산이 이제 추가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추가적 공동저당을 어떻게 등기하느냐에 있어서요. 그러면 이제 X는 이미 등기가 돼 있었으니까 이제 Y만 추가적 공동저당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요, A 앞으로 이것도 5억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Y만 저당이 아니라 X와 공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다 X와 공동 이렇게 X와 함께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새롭게 추가되는 저당권 등기에 넣습니까? 기존의 물건, 이 X와 공동이라는 것을 넣습니까? 공동저당권이라는 것을 등기부 끝부분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Y가 X와 공동이라는 걸 적었으니까요, X도 지금 Y와 공동이라는 걸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적느냐. 이게 시험 문제였는데요. 이건 이미 등기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다 끝부분에다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밑에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요, 이거는 Y와 함께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동저당이라는 뜻을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기록할 때는요, 부기등기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부기등기로. 여기는 당연히 었습니까? 기록을 하면서 그냥 함께 적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끝부분에 하면서요. 그러니까 추가적 공동저당 같은 경우는요, 추가되는 등기 기록에는요, 끝부분에 그냥 적으면 되는데, 기존의 저당권 등기에도 공동저당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 뒤에 끝부분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요, 굉장히 깊이 나오죠. 그러니까 등기법이요, 쉽게 나오면 좋은데 어렵게 나오면 뭐 여기까지 나오니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요, 대위의 등기인데 우리가 공동저당하면 어떻습니까? 대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증인은 어떻습니까? 후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지만 후순위자는 보증인을 대위하지 못한다. 이런 게 나오죠. 공동저당에서. 배당받는 방법에서 나오잖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배우셨어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위하는 경우예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제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는, 그러니까 공동저당할 때 이제 대위의 문제인데요. 이때 이제 기록을 뭘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어쩌다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까지는 넘어가지 말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요. 맨 마지막에 한 1분만 하면 되니까요. 저당권 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등기 사항할 때 잠깐 했던 내용이에요. 등기 사항할 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없는 권리 할 때 했던 거죠.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담보권으로는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이 있고요. 약정 담보물권으로서 이제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저당권을 설정하고요. 동산에 대한 담보권은요, 질권이라고 해요. 근데 질권은 동산에 대한 담보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중개인을 이제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해버린 거죠. 우리 시험범에서.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도 있고 동산에 대한 담보권도 있어요. 그러면 동산 질권의 대표적인 것이 전당포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시계 맡기고 돈 빌리고 반지 맡기고 돈 빌려요. 그러면 물건에만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 지상권과 전세권은요,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럼 지상권, 전세권이 아닌 그 이외의 권리예요. 채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주식. 재산적 가치가 굉장히 높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요, 다 질권을 설정을 해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권리질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질권. 그러니까 뭐 저작권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어요. 특허권 맡기고 돈 빌릴 수도 있고. 자, 이런 데는 다 질권을 설정해요. 그러면 이게 권리질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등기와 관련돼서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에는 부동산이 등기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 등기할 수 있고요. 지상권, 전세권이 등기할 수 있으니까 지상권, 전세권 밑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저당권 등기도 가능해요. 그러면 동산질권은요, 동산이 등기할 수 없으니까 동산질권은 등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채권에 대한 질권이요. 채권은 등기할 수가 없죠. 등기 안 되기 때문에 채권 질권은 등기가 안 되는데 이 채권이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당권부 채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3억 원의 채권 그러면요. 이 가치는요. 3억 원의 채권 그러면은 채무자가 3억 원을 받을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이 가치가 3억 원이 되겠지만요. 이 사람이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3억 원을 그 사람한테 채권 가지고 있어봤자 이건 휴지죠. 평생간에 돈 못 받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휴지하고 똑같은 거 가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물적 담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3억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3억 원의 가치가 충분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3억 원짜리 저당권에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계속 돈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다 담보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질권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돼서 처분될 수도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채권이 담보로 제공되면요. 당연히 저당권도 함께 담보로 제공이 돼야 되겠죠.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질권이었습니까? 이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질권이었습니까? 당연히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질권이 저당권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경매 안 하면요. 돈 빌리는 사람이 경매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질권이 저당권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밑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되겠죠. 지상권 전세권 밑에 부기 등기가 되어야 저당권이 이 지상권 전세권에 미치듯이 이 저당권의 질권의 부기 등기가 되어야 이 저당권의 질권이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질권의 효력이 이 저당권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부기 등기 형식으로 등기가 되어야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질권도요. 질권에 있어서는 권리질권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 질권, 권리질권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저당권을 표시해야 되겠죠. 채권도 표시하고 저당권도 표시해야 되겠죠. 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담보가 되니까. 또 채무자도 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권에 뿐만 아니라 질권도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서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근질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는 거죠. 질권도요. 확정 채권을 담보로 하면 질권. 장래 불확실한 채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면 근질이 돼요. 근질권 같은 경우는 채권 채부액을 적겠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요 내용만 좀 보시면은요. 이게 한 줄 정도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저당권 등기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책으로는요. 몇십 페이지가 됐던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요것만 알자 해가지고 정리한 요것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4장을 모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5장을 들어갑니다. 5장도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등기도 나오고 가처분도 나오고 아파트 등기부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자,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다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